그 다음에 교재는 176페이지. 거기에서 저거 잘 봐두세요. 소프트웨어. 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엑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요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맞죠?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돈 주고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필요 없어요. 앞에 거하고 다 겹치고 요거는 좀 암기로 어느 정도 대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교재는 179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 비유동 자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저기 부도음과 수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음이라는 게 약속어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이날 되면 뭐 주겠다? 돈 주겠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약속 못 지키면 뭐 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났다.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결론은 뭐 났단 얘기예요? 부도 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87페이지. 그래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났다. 그래서 무슨 수표라 그래요? 부도, 어음과 수표.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부채예요. 이제 부채. 부채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 유동하고 비유동. 그럼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유동은 몇 년이네요? 1년이네. 비유동은요? 1년 이상.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거기 보시면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에 대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채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타인 자본의 뜻이 남의 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는 갚아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채무는 의무예요. 갚아야 될 의무. 예전에는 채권자들이 두 발 뻗고 잤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채무자들이 두 발 뻗고 잡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지금은 더 힘들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첫날에도 설명드렸지만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돈 받기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네, 그렇죠. 요즘엔 돈 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돈 빌려준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잔대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나봤는데 돈 빌려갖고 안 갚은 사람은 많이.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삶을.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 한 명 만나면 저도 이제 집 조그만 거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사기는 뭐 다들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솔직히 인생이 좀 짜증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스트레스는 준 사람이 더 스트레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 조그만 거 있을 때 월세 받고 살 때 월세만 잘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다 까먹고 못 받은 게 한 10달치 정도 되고 집 팔 때 1,500만 원 손해보고
거의 한 2, 3천 정도 손해봤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더 크신 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앞으로 월세는 없어요. 내가 월세를 살아면 월세를 살았지 내가 월세를 받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요 이제. 그것도 독해야 월세 받고 살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 응.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90%는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잘 낼 텐데.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은 1인 사업자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직원 뽑아보고 해봤으니까 근데 다 내면 같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개인주의가 그 다음에 188페이지로 오세요. 쓸모없는 건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안 볼 겁니다. 거기에서 뭐 보시냐면 7번 보세요. 7번. 7번. 188페이지 보시면 7번에 예수금하고 뭐라고 있죠? 선납세.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문제풀이 할 때 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원천징수라고.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면 그 돈 벌면 거기에서 세금 징수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월급 받으면은 월급 다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예, 그걸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예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줄 때는 예수금을 쓰는 거예요. 뭐를 쓴다고요? 예수금.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받을 때 있잖아요. 돈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다 줘요? 이자에서 세금 떼고 줘요? 네, 세금 떼고 줍니다.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근데 왜 선납세금이라고 하냐면 우리 법인세는 내년 3월 달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내는 거 아니에요. 올해 거 가지고 내년에 내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낼 거를 미리 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제 내는 거라고요? 내년 3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런다고요? 선납세금.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도 좀 봐두세요. 11번. 11번에 보시면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이 뭐냐면은요,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채라는 게 일반적으로 돈 갚는 거예요. 뭐 갚는 거예요? 돈 갚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에 이렇게 빌릴 수 있겠죠. 나 이 돈 3년 후에 갚을게. 그러면 몇 년 후에 갚으면 돼요? 3년 후에. 그래서 날짜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준일은 이날이에요. 12월 30일이 기준이에요. 네. 우리 회계는
결산일 기준이 많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기준이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몇 년 이내 남으면은요, 1년 이내 남으면 그때 유동성 장기부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거 하면은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거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쓰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대충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에 요 금액은 원래는 1년이 넘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 남았어요? 1년 이내 남았어.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죠. 아, 이 돈은 원래 1년보다 긴 거였구나.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남았구나. 1년 이내가 남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계정 과목이 뭐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장기 그러면은요? 1년 이상. 그래서 1년보다 길던 게 1년 이내가 됐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소기업이 유동성이 부족하다. 결론은 뭐예요? 돈 갚아야 되는데 돈 갚을 돈이 없다. 근데 큰일은 큰일이에요. 지금 남동공단도 제가 알기로 꽤 많이 코로나 때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버틴 회사들도 한 1, 2년 정도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수출 수입도 문제고 일단 내부가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에다 자동차 새 거 사려면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동공단에 꽤 많은 회사가 차량 관련된 회사들이 꽤 많다고요. GM대우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 할 게 없어요. 월드컵도 지금 이 상황이고, 맞죠? 우리나라 올라갈 확률이 8%라 그랬나 12%라 그랬나. 예. 거의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월드컵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도 없죠. 투자처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또 더 안 좋아질 거란 얘기도 있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내년엔 꼭 취업할게. 지금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 내년까지 쉬라고 하고 있긴 한데 학교 다니셔갖고, 요즘 대학원 다니세요. 애기 키우면서.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100 몇 페이지냐. 나머진 필요 없고 100이 아니네요. 203페이지. 교재가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다 나오는 내용인지라. 그래서 203페이지 보시면 비유동 부채라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폐지급여 충당부채랑 3번에 뭐요? 사채.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퇴직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퇴직금 원래 어떻게 주도록 되어 있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이에요.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신입이 월급이 세요? 오래 다닌 사람이 월급이 세요? 오래 다니신 분이 월급이 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고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요게 커져요. 평균 임금이.
그러면 평균 임금이 크면은 줘야 될 그 평균 임금이 크다는 얘기는 근속 연수도 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근속 연수가 기니까 줘야 되는 월급 줘야 되는 퇴직금도 어때요? 커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2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만둘 때쯤에 월급이 60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만약에 30년 다녔어. 그러면 퇴직금으로 얼마예요? 1억 8천. 요즘에는 이런 데 거의 없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중소기업도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보다는 가다가 그만둬야지 하는 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만두는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뭐죠? 초반. 네, 그만두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60대까지 다니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회사 상황에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받았어. 이거 갖고 평생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뭐해요? 치킨집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뭔가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요식업이 식당이 5년 이상 버티는 집이 한두 집밖에 없어요. 한 1-20% 커야. 그리고 나머지는 한 7-80%는 5년 되기 전에 뭐해요? 문 닫아요, 다. 근데 그 1-20%도 버티는 거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한 1-2%? 한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식당 창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엔 잘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긴 시간 동안 버티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가 식문화가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예. 올해는 A가 유행했다가 내년엔 갑자기 또 B가 유행했다가 그래서 이런 속도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식당으로 오래 버티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뭐 작게 해갖고 작게 벌어간다던가. 근데 특히 크게 하면 좀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요식업이긴 해요. 특히 요번에도 코로나 때 대부분 문 닫은 데 보면 큰 데들이 문 닫았어요. 왜냐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고정비 많이 나가는 곳들은 좀 문 닫은 곳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초반에 생겼었던 게 중간정산 제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가운데에 퇴직금을 뭐 하는 거죠?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줄 돈이 뭐 하니까요? 줄어드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퇴직금 왜 줘요? 그만둔다고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 언제 쓰라고요? 노후에. 예. 노후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퇴직금이에요. 왜냐면 퇴직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요즘엔 이제 나이대가 많이 적어졌으니까 안 그렇다 치지만 이게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도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노후 됐더니 퇴직금이 없어. 맞죠?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요걸 갖고 왔어요. 퇴직연금. 문제로 퇴직연금이 네. 중간정산 없어지면서 이게 퇴직연금이 못 찾게 돼 있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아니에요. 퇴직할 때까지는 못 찾는데 원래는 이거 그 55세 때까지 못 빼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퇴직만 하시면 뽑았을 수 있어요. 현재는. 왜냐면 법이 약해서. 그래서 세금만 내면은 현재는 뽑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정치인분들이 일을 시작하시면 퇴직연금 못 뽑아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뽑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정치인분들 일 안 하시고 맨날 싸우고만 있잖아요.
뭐 국민들 노후야 어쨌든 본인 노후만 좋으면 되니까 아직은. 근데 나중에 일하면은 요것도 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리고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저기 206페이지에 있어요. 내용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확정급여형은요. 여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래서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왜냐면 그 모자르는 금액을 회사에서 채워줘야 되거든요. 확정급여형은. 그래서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는 돈만 내주고 직원이 운영해요. 그래서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 그래서 요거는 주로 여기에서 많이 해요. 중소기업에서.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확정기여형은 100% 회사에서 돈을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출금할 때 회사에서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잘 돼도 직원 탓, 안 돼도 직원 탓인데 확정급여형은 잘 되면 회사 탓, 안 돼도 회사 탓이에요. 그래서 모자른 거를 회사에서 뭐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해요?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직원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돈만 넣어주면 그 이후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퇴직연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망하면 퇴직금 아예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당연히 안 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손해보는 비율은 좀 줄어든 거죠.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은 있죠. 얼마큼 뛰어나야 돼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의 월급이 240만 원이야. 그러면 나누기 10달에서 매달 20만 원씩 입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지금 한 70% 정도만 내주거든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한 14만 원 정도. 그러면 6만 원이 비잖아요. 그 6만 원 비는 걸 나중에 회사에서 채워서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이제 만약에 240만 원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펀드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잘 됐으면은 직원이 가져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건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확정급여형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안 됐어도 회사가 차액만큼 다 메꿔줘야 돼요. 근데 기여형은 잘 되든 안 되든 누구 탓이라고요? 직원 탓. 그래서 손해도 직원이 보는 거고 잘 돼서 이익 나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직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사용하면 대기업은 노조에서 그걸 확정을 해요? 이거는 노조하고 회사하고 둘이서 만나서 결론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죠. 왜 좋냐면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해진 금액만큼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나중에 모자른 거 채워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정 기여형으로 해서 돈만 넣어주고 잘 되든 안 되든 가져가.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인 이상이 저걸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려면은 몇 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셔야 돼요?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노동법에 적용 못 받아요. 그래서 퇴직금 못 받아도 이게 되게 골치 아파져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사를 가실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셔야 4대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요 4대 보험 가입 안 해줘도 돼요. 의무 아니에요. 아, 지금요? 지금도요. 지금 알바도 다 해주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알바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국가에서 모두 다 하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열악한데도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미만인 경우 그렇죠. 5인 미만이면은 법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그렇죠. 결론은 5인 미만까지는 강제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든 뭐를 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은 다니셔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도 5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근데 5인 미만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4대 보험도 똑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 어? 사장이 정하는 거. 원래는 그 노조하고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중소기업은요 담당자가 정해요. 네. 근데 이게 편하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은.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확정 기여형이고 대기업은 노조들이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은 확정 급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얘기 나온 겸 연금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는 3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연금 있어요? 퇴직연금 있죠? 그 다음에 사적연금 있어요. 요게 공적연금이에요. 요거는 국가에서 강제로 들라고 하잖아요. 회사 다니시면 국민연금은.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공공적인 거다. 그래서 무슨 연금이라 그래요? 공적연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웬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요거 두 개는 강제로 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 다니면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 가시면 연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요 3년금으로 못해도 최소 200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잡으셔야 돼요. 왜요? 나중에 노후에서 뭐 먹고 살 거예요? 라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연금이 200 이상 나오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금액을 더 높게 잡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금액 높게 잡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려면 몇 년 이상 부어야 되죠? 10년. 네, 10년이에요. 그래서 120회 이상 부으시면은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120회가 안 되면 일시불로 받고 땡입니다. 한꺼번에 다 내도 되던데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는 안 돼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게 회사를 다닌 게 있어야 그것도 추가 불입이 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추가 불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추가 불입도 낼 수 있는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나는 국민연금 받고 싶으니까 120회 지금 내야지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 언니는 1200 내고 한꺼번에 내고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 본인이 그 내야 되는데 안 냈었던 상황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진 않아요. 근데 받아요? 그만큼? 부은 만큼이요? 부은 만큼 받죠. 진짜. 부은 거 이상 받죠. 그럼요. 국민연금만큼 국민연금 뭐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죠. 10년은 넣어야죠. 10년. 그렇죠. 10년 이상.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자율도 노건이와 그거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이죠. 변동 이자율이죠. 그러면 현재를 받는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이자 금리를 금리하고 영향이 있죠. 물가 상승률도 영향이 있고. 네. 그래도 국민연금은 꼭 120회 이상 넘겨놓으세요. 왜냐면 얘처럼 효자가 없어요. 그렇지. 88년도 처음 할 때 들었는데. 88년. 그런 분들은 괜찮죠. 네. 왜냐면 자녀보다 이거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중국인은 우리 찾을 근데 자녀가 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부터 더 아, 그렇죠.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제 부근에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자녀분이 저기 어디지? 중동에서 비행사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다 찍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좀 많이 주네. 아, 근데 거기 장난 아니에요. 집 주죠. 차 주죠.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할 사람 3명인가 또 지원 나오고 회사에서. 네. 어느 항공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중동 쪽이었어요. 카타르는 아니었고 어쨌든 좀 유명한 항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비행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부르시고 전 120회는 넘겨놨어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붙고 있고 전 요것도 있어요. 여기 걸로. 제 나이 55세 되면 죽을 때까지 1년에 310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죽을 때까지. 저는 오래 살 생각 없거든요. 전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거죠? 아니죠. 그때 되면 100살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5년 곱하기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한 4천 정도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90 넘어 우리 시어머니 90 넘는데 그때는 먹고 싶어서 먹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게 케바케라 제가 수업했을 때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101세였거든요. 100일세요? 네. 101세 분도 컴퓨터. 그러니까 예. 예. 제 노인복지회관에서 5년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이 제일 많으셨던 분이 101세. 그리고 제가 강의했었던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8살.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수업 나간 적 있었거든요. 전 8살부터 101세까지 가르쳐봤어요. 뭐 80세 이런 분들은 뭐 줄 너레비로 쓰고요. 100일세는 대단하시네. 근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겠지. 그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저 수업 들어왔을 때 배우시다가? 고반 수료하고 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안 보이시나 수소문을 해봤더니 감기 걸리신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회복이 힘들지.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근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에 101세 분이 2분 계셨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돌아가셔갖고 한참 명절 되면은 맨날 TV에 나오셨어요. 장수하는 사람으로. 그분이 왜 장수하시냐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세요. 그리고 소식해서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시고 그래갖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소식하시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보면 관찰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 밖에 나가 계시니까 아프지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뜻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퇴직금 주려고 쌓아놓는 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당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세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보충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법에는 저희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요거 개정 과목이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문제 풀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개정 과목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채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사채. 그래서 사채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요것도 좀 외울 건데 사채 발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채 상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은 액면이자율 기준이에요. 그래서 답 먼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액면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그 다음에 작으면 할인 발행. 그 액면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액면가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액면가가 그 수표에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표든 돈에 써 있는 금액 있죠. 실질적으로 써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액면가예요. 뭐 액면가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1,000원짜리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0원. 그게 액면가예요. 10,000원짜리 얼마라고 써 있어요? 어렵게 얘기를 하네. 네, 어렵게 얘기해요. 왜요? 왜 어렵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있어 보이려고. 왜냐면 이게 학문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법 읽어보셨어요? 어려워요. 왜요? 안 와가지고. 자기만 알아야 되니까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만. 알았어. 그렇죠. 민법도 어려워요. 왜요? 한자예요, 죄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이거 이제 회사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배운 사람들은 일명 지식인이라고 표현하죠. 남들이 못 알아들을 때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지식인인 척 하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김구라 씨라고. 김구라 씨 얼굴이 제일 어떨 때 행복한지 아세요? 아이돌 나왔을 때 어려운 얘기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그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그냥 어려워요. 왜냐면 용어가 쉬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학문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학문이라는 거는 나만 알아야 돼. 공부한 사람만 알아야 돼. 공부 안 한 사람이 바로바로 알아들으면 학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워요. 뭐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을 써요.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래서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에 있는 이자율이에요. 어디에 있는 이자율이라고요? 종이에.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은 이분들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10%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요즘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데 은행에서도 10% 주겠대.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발행이라 그러냐면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무슨 발행이라 그런다고요? 액면 발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냐면 회사 가도 10%, 은행 가도 10%야. 그러면 회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행 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동은 없다. 요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액면 발행. 그 다음에 회사에다 넣으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넣으면 7%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로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갈 거예요? 회사로 가겠죠. 왜요?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러면 이때는 비싸게 팔아도 돼요. 왜냐면은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값이 왜 올랐어요? 집값이 오른 이유는 하나예요. 비싸게 팔아도 팔려.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넣으면 15% 준대. 그러면 우리는 회사로 갈 거예요? 은행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거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인 발행. 그래서 이거를 일명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많으면 비싸게 팔아.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 맞잖아요. 그래서 뭐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싸게.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회사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은 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근데 우리가 이자를 조금 주겠대. 그러면 살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줄어들면 많이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죠? 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할인, 그래서 할인 발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얘는 그냥 외울 거예요. 왜 외우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것 뜻은 알죠? 할증의 뜻이 뭐죠?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 그래서 결론은 뭐하다? 비싸다. 할인의 뜻은요? 싸다. 네, 싸다. 그러면 우리 할증하고 할인하고 반대잖아요. 맞죠? 할증은 비싸고 할인은 싸. 근데 유일하게 요 삼각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채 상가액은 할증 발행인 경우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사채 상가액은 할인 발행의 경우 할인 발행이면 감소한다. 그리고 위에 거는 맞아요, 틀려요? 위에 거는 맞아요. 밑에 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상각은 할증이든 할인이든 뭐 해야 된다고요?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이거는 알잖아요. 할증은 비싼 거야. 할인은 싼 거야. 그러면 할증이 비싸면 할인은 싸니까
반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에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요건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조금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